보건당국이 화이자사의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먹는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서 4,000명대로 전망됩니다. 유행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31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국에선 신규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되고 세계 곳곳에선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급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성탄절 연휴 동안 빚어진 항공 대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크루즈 여객선 운항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 사과 이후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원료비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이 대선을 의식한 결정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10%가량인 1,700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일부 운송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5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235명이 적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4,000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확진자 규모는 휴일 효과로 4,000명대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오는 금요일쯤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일 만에 4,0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1,200명 넘게 일주일 전 20일과 비교해도 크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전국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78.9%, 83.6%를 기록하며 포화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으로 내려갔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감소세이며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지금 발생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 수도권은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고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의 내년 2월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선안 발표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시행하려면 학생들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학원을 대상에 포함시키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적용 시기와 운영 방안은 좀 조정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닷새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련 단체와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여러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되려면 늦어도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청소년 방역 패스 2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학원단체들과 개선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학원가도 처음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후 시기를 미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원만 그것을 싹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학생들이 접종을 다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어느쯤에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여유 있는 날짜를 잡고 싶은 거고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크게 올랐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률은 1차 69.5%, 2차 46.8%로 이달 초와 비교해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장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당국에 더욱 혼란스럽다며 하루빨리 명확한 방역 패스 도입 시기와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 첫날인 어제 약 2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저녁 6시까지 23만 9,504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2,39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가게 70만 곳이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용 누리집에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이틀 동안엔 홀짝제가 적용돼서 오늘은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먹는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는 효과성과 관련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이번 긴급 사용 승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만 명 안팎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는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도 현재 잉글랜드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 90%가량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수백 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항공 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이나 가족 상봉에 나선 이용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I hope that people are safe when they travel and that they get where they need to be and that hopefully they get home. I actually came here for my dad's funeral. I'll go ahead and share that. And we feel like he's been watching over us the whole time.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국 항공편 700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100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다음 날인 26일까지 6,000편이 넘는 비행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항공사 직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서한을 보내 백신 접종 완료 직원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세계 항공대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이 15달 만에 재개된 이후 업계에선 백신 접종 등 방침을 강화했지만 오미크론 위협에 각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과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사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 맡기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 하면서. 윤 후보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실망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이재명 후보도 이번 사과에 대한 평가를 국민에게 맡겼습니다.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쇼라며 공세를 쏟아냈는데 이 부분은 사과 문제만 오면 문제가 생겨요. 개사과에 의해서 남편 사과인데. 민주당은 사과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네거티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논란에 직접 가세하지 않고 여론부터 살피겠다는 겁니다. 김 씨의 이력 논란 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입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와 격차를 좁히며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이 후보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반면 지지율 하락세에 비상등이 켜진 윤 후보 측은 이 후보 아들의 입시 비리가 수상하다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 이렇다 할 물증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삼수생인데다가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이에 민주당은 삼수가 아닌 재수이고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팽팽합니다. 자칫 삐끗했다가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실점 최소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 이번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닻을 올렸습니다. 또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는 이낙연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며 원팀 기조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에 더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종부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의 경우엔
주택 처분 때까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을 향해선 관련 입법과 함께 불합리한 올해 종부세 납부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돌아선 부동산 민심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행보로 연말 연초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사과 이후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면서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압박 속에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대장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토론을 원한다면 당장 특검을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고 나오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오직 진실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 털어냈다고 판단하고 전면 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논란 타겟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과 부인의 경력 위조 문제를 외부로 돌려 반성과 쇄신 없이 넘어가라는 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역시 이미 특검 수용을 공언한 마당이라 꺼릴 건 없다고 맞섰는데 결국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성사됐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특별검사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속이기 위한 기만술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특검법이 아니라 절차가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준용하고 윤 후보에 대한 수사 범위도 넓히자고 맞섰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불리한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장동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까지 두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하자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검 협상이 단 한치도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서로의 득실 계산 속에 연내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네, 119 구조대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주의만 주고 사건이 종결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팀은 얼마 전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돌려보면서 음담패서를 주고받다가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행적인 봐주기 처분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6년간 특전사 장교 생활을 마치고 인천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일하게 된 이진영 씨. 임용 뒤부터 같은 팀 선배 A씨의 무시와 조롱에 시달렸다고 호소합니다. 사고지에 집합을 시켜서 군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제 명예로웠던 군 간부 생활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구조활동 도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문을 열지 않았다며 시민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해 모멸감을 주기도 했고 보고를 위해 찍은 구조된 사람 사진에 이 씨 얼굴을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팀장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후배들한테 윽박지르고 거의 그냥 폭언성 욕설도 해가면서 그러는 게 진짜 자기 모습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결국 이 씨는 지난 7월 갑질 탓에 힘들다며 선배 A씨를 징계하고 본인과 분리해달라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선임과 동료 7명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E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소방본부에 다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A씨 징계를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 감찰 담당자는 2차례 조사하고도 갑질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만 줬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그 현장이 다그타더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갑질 사건 제보되기까지도 그래도 너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거에 보여서 내가 주의 처분한 거고. 하지만 감찰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찰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진술서를 전달받고도 익명 처리돼 있다는 이유로 진술자는커녕 피해자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가해자를 포함해 상급자는 3명, 하급자는 1명만 조사한 뒤 갑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받은 하급자도 A씨가 집합을 시키고 시민들 앞에서 여러 번 모욕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감찰팀이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녀가 같이 근무한 사이고 사인지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누가 감찰한테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까? A씨는 원래 본인이나 선임 얼굴도 구조자에게 합성하곤 했다며 갑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른 행동들도 교육 차원이었다며 피해자 E씨도 자신의 지도에 여러 차례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YTN은 119 구조대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돌려보며 음담 패설을 일삼은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소방서, 같은 구조대였습니다. 당시에도 중부소방서는 주의 처분을 내린 뒤 외부에는 유출하지 말라며 항의 민원이 나열된 교육 자료만 배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4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나온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발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요금은 내년에 5.6% 오르게 됩니다.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1,950원 정도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네,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9.8원 인상하고 환경 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오르기 때문입니다. 가스요금은 내년 5월과 7월, 8월 3차례에 걸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월 평균 부담액은 2,000메가줄 기준 현재 2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엔 33,050원으로 4,600원 정도 비싸집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쌀 초과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논의에 나섭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시장 격리 규모를 협의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거란 전망이 수확 시점부터 나왔다면서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를 강제로 수사한 것으로 추가 파악되면서 취재원 뒷조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한 신문사 기자인데 공수처가 해당 기자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된 내용입니다. 통신영장은 특정 이용자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하는 통신자료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다음 내역에 나오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그중 하나가 기자의 어머니로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에 대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강제 수사부터 벌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마음먹기에 따라 비밀이 담보돼야 할 취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기자 역시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에서 비밀을 흘린 공무원을 처벌할 뿐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 해당 기자는 엄연히 참고인 신분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갈수록 커지는 사찰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천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의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A건설 상무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건설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고 당시 산업은행이 꾸린 컨소시엄에 참여해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는데 B씨는 당시 택지지구 공모사업 등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A건설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자고 제안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부탁해서 무산 위기를 막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500여 명으로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요금을 올리고도 추가 이윤을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특정 개별 기업을 빌미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처럼 비상시 탈출할 때 사용하는 완강기는 건물 벽에 단단히 고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완강기를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업체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숙박시설 내부 벽에 설치된 피난용 완강기. 비상시 건물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장치를 지탱하는 볼트는 단 하나로 큰 힘을 지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볼트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이 제품을 쓰시면 안 돼요. 볼트 4개로 고정하도록 기준이 바뀐 지 9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바꾸지 않은 겁니다. 완강기를 만드는 업체도 규정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 볼트 1개로 지지하는 완강기를 계속 만들어 판매하고도 몰랐다는 말뿐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는 그 자체는 모르니까 제조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뀐 규정에 따라 완강기는 볼트 4개로 고정해야 하고 150kg 이상의 무게를 버티도록 승인한 제품을 써야 합니다. 볼트 1개짜리 완강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인 셈입니다. 이런 미검정 제품이 유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적발된 47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하거나 증개축한 건물 중에 불법 완강기를 설치한 곳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앞바다까지 얼리면서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 수확이 중단됐습니다.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린 전남 무안에선 양식장 비닐하우스 지붕이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까지 쌓인 크고 작은 얼음 덩어리가 갯벌을 뒤덮었습니다. 어선들은 고드름만 주렁주렁 매단 채 얼음에 갇혔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일대 바닷물까지 얼어버린 겁니다. 강추위에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어선들은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 수확은 중단됐고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리 수확해놓은 수산물도 모두 떨어지고 작업할 물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저희가 채취를 하고 수확을 했는데 주말부터 결빙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수확량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조만간 찾아올 세미 한파가 또 걱정입니다. 민물시에 그 얼음 덩어리로 인해서 같이 쓸려나가면서 감태 뿌리까지 해치기 때문에 이 수확량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남 무안에선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에 양식장 비닐하우스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키우던 넙치들은 폭설 전에 모두 출하해 물고기 동사 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양식장을 어떻게 재건할지 양식장 주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설하우스 농가도 비상입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 작물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난방비 등 늘어난 생산 비용까지 농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달래 생육이 멈추고 생육이 멈추다 보면 그만큼 품질이 상하게 됩니다. 물이 얼게 되면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 수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 연시지만 강력한 한파 속에 어민과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우리 동해에 인접한 일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네, 하루 동안 2m 넘게 쌓인 지역도 있는데 차량이 도로에 갇히고 운송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눈으로 옴싹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일본 시가현 히코네시에 하루 동안 내린 눈은 70cm를 넘었습니다. 평균 적설량 2cm 정도인 지역에 35배 넘는 눈이 쏟아져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지역 열차 승강장에는 어린아이 키만큼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それよりも今目の前に積もっている雪を少しでもどかすことがこんなに雪が積もってる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 동해에 면한 일본 서쪽을 중심으로 동북 지역까지 이어진 폭설. 아오모리 일부 지역은 올겨울 처음으로 적설량 2m를 넘었습니다. 강력한 한파와 함께 쏟아진 큰 눈으로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신칸센도 제속도를 못 내 늦어졌습니다. 물류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今日はですね、もう朝から動いてないので、あと時間ずらしてもいい車はもう昼からにしました。 연말연시 이동이 많을 때 큰 눈이 내리자 일본 정부는 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降雪量が増える見込みであり、引き続き厳重な警戒注意が必要であります。 기상청은 이번 눈이 하루 더 이어져 지역에 따라 최고 80cm까지 더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전국 시금치 재배량의 20% 정도가 생산됩니다. 100% 노지에서 재배하는 남해군 시금치 보물초가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녘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밭이 온통 싱그러운 푸른색으로 덮였습니다. 노지에서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고 자란 시금치입니다. 자세히 보니 잎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바닷바람도 불어 잎이 얼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스르르 녹습니다.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조직이 치밀해져 영양가도 높아지고 단맛도 배가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심었는데 품질도 좋고 당도도 높고 뿌리도 깊고 습해도 강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농민들이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수확한 시금치는 바로 경매장으로 옮겨집니다. 1kg에 1,800원 안팎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난해보단 다소 주춤합니다. 올해 12월 평균 기온이 3도가량 높아 작황이 좋은 탓에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서
작년보다 품질 품위도 좋고 또 출하량도 한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남해군의 4,500여 농가는 이 시금치로 해마다 220억 원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종하고 3개월이면 수확하는 재배 기간을 고려하면 농가 소득의 효자 종목입니다. 보물철하고 단일 상표로 통일도 하고 우량 품종 개발과 계약 재배 활성화 등으로 대표 소득 종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가격에서 공급받도록 하고 우리 남해 지역의 생산자로 하여금 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물섬 남해군의 보물초 수확은 이듬해 3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9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 기온이 3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8도나 높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대기 중에 습도가 가득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 안개는 거치겠지만 오늘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한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그밖에 중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11.4도, 춘천 영하 9.8도, 서울은 영하 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누그러지며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3도, 대구 7도, 광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탄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영남과 강원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서 4,000명대로 전망됩니다. 유행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31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적용돼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여부는 내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 사과 이후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며칠째 이어지던 한파의 기세가 꺾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60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치료제 물량을 계약했고 추가로 40만 명분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안정성과 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사용 승인하는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가 고위험군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사나 혈압 상승, 근육통 등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긴 했지만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혼자서도 쉽게 치료제를 복용해 중증 악화를 예방하고 이로써 병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병원 입원 환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미국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의 경우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긴급 사용 승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약 자체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유전자 에러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인체에도 좀 태아 독성이나 임신부에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먹는 치료제 확보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이자와 36만 2천 명분, 머크사와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다음 달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본격 도입에 대비해 조만간 세부 투약 지침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화이자 치료제는 고위험 경증과 중등증 환자, 재택 환자 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기존 주사 치료제와 비교해서 보관과 복용법이 간편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파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 영향으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큰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에 사용됩니다. 기존 치료제인 레키로나즈와 비교하면 보관이 편하고 활용도도 더 높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40kg 이상의 12살 이상 소아에도 투여 가능한 데다 정맥 주사가 아닌 알약으로 먹는 형태라 재택 환자 치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은 델타 변이 감염자가 대부분으로 증상 발현 5일 안에 투여했을 때 입원 사망 비율이 88%나 줄었습니다.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만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백질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변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부작용은 미각 이상, 설사 등 대부분 가벼운 것들입니다. 다만 임신부는 사용이 제한적이고 먹는 치료제 복용 뒤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들이 병용 금기의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약물 중에는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또는 통풍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중증화율을 떨어뜨려 피해를 최소화해 앞으로 일상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 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첫 일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1월 3일부터는 시설 관리자가 접종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대도시인 시안을 완전 봉쇄해서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주민들의 외출도 전면 금지돼서 시안은 사실상 제2의 우한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 시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요금소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안시 전체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실은 차량들이지만 기사의 음성이 확인돼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民生防疫物资的这种供给车辆，要按照特定原则定点进、定点出。 시안을 오가는 열차와 항공기도 모두 멈췄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봉쇄는 우한과 스좌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안시 당국은 주민들의 집 밖 외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实行封闭式管理，每户家庭每2天
由1人外出采购生活物资。 이번 월요일부터는 이틀에 한 번 허용되던 외출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하루 확진자 수가 150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안 곳곳에 임시 핵산 검사소가 설치됐고 4번째 전주민 핵산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은 외지로 나가지 말라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하면서 새해에는 이 춘제 명절 기간 동안 귀성객의 이동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처럼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안시를 전면 봉쇄한 가운데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시안에 있는 거의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지만 삼성 반도체 공장은 시안 정부의 특별 조치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각국의 확진자도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호주. 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스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구 580만 명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매일 10만 명 안팎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는 영국은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It is growing fast. We think some 90% of cases now across England are this new Omicron variant. So it shows you just how quickly it has spread. 자비드 장관은 그러나 새해 전에 추가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adly, when we look at the latest hospital admissions,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those people are unvaccinated. And when you look at those requiring the most intensive care, even more are unvaccinated.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를 사용해 백신 4차 접종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말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종했습니다. 미국보다 석 달가량 빠른 것으로 빨리 시작한 만큼 부스터샷 효과가 떨어져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Well, I'm excited to be the first person apparently in the world who got the fourth booster of the COVID vaccine. And to paraphrase an old saying, it's a small jab in the shoulder, probably a giant step for mankind. 이스라엘 코로나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이 2억 명 가까이 늘었다고 세계은행이 추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 우리 돈으로 2,300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9,700만 명씩 늘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2억 명 가까이 증가한 7억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2015년부터 해마다 2천에서 3천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에 평론가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겨냥한 건데 이 대표는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내용이 여전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 회견 다음 날 아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작심한 듯 당내 기강 잡기를 하면서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뒤 연일 비판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헌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반대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라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이를 두고 삼선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철딱선이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난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뽑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총회를 연 초선 의원들 가운데에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당 대표의 최근의 언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의 이제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선대위 파열음 속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윤 후보는 일단 내홍 수습보다 공약에 박차를 가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앞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배우자 사과 이후 윤 후보는 당내 기강 잡기와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내홍을 해결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의 경제 성과를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자신의 실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이면 어느 정권 것이든 쓰자는 차원의 얘기를 한 건데 매우 부적절한 예까지 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씨는 학살과 반란, 그 이후 비민주적 정치의 행위까지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대 범죄자라며 오해할 수 있게 만든 발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일원이라서 가타부타 논평하는 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리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입니다. 6대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들이 든든한 힘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우수한 인재 덕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IT와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해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얘기는 별도로 오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 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번 간담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포함해 추운 겨울밤 촛불을 들었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첫 보고가 이뤄진 오전 10시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자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게 된 하나의 계기이자 진실을 밝히려는 촛불 시민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의 엄동설원과 같은 추위 속 세월호 유족들이 또다시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결정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이를 사면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이자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다. 사면 이유를 국민 대화합이라고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사면을 진행한 건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한 거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민주노총 등 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도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사면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사면을 촛불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누구 힘으로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 엄동설안에 눈보라치는 겨울 촛불 광장에서 6개월간에 걸친 1,700만 촛불 시민들의 절절한 의지가 모여서 반면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특별사면 환영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촛불 시위로 탄핵을 주도했던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선 국면의 다양한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특별 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 PC 증거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증거가 흔들리면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이른바 동양대 PC는 핵심 물증입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인데 여기서 총장 직인과 상장 양식 등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들과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이 PC로 자녀 입시 서류들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정 전 교수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이미 제출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이 심리 중인 정 전 교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감형 등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PC에서 나온 증거물 외에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조 전 장관 부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정경심 교수 유죄를 받은 게 딱 이 동양대 PC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증거들이 있거든요. 다른 유죄의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동양대 PC가 무죄로 됐다고 해서 과연 유죄를 번복할 수 있느냐. 검찰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낼 계획이고 재판부도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한번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구치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는 강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지난 8월 초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명과 주소 등이 담긴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한 해당 기자의 통화 내역을 파악한 뒤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 자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기자 어머니 등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2011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년보다 2%포인트 낮아진 65.1%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취업자 비율은 국내 취업자 91%, 프리랜서 5.8%, 1인 창업자 1.7%, 해외 취업자 0.4% 순이었고 졸업자 가운데 진학을 택한 비율은 6.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습니다. 네, 최근 의료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기를 버린 친모가 다른 아들 2명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3살과 1살배기 아들을 방치했다가 이혼 신고로 적발됐는데 아이들은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가, 그곳에서는 행복하기를. 지난 19일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까지 달고 숨진 채 발견된 의류 수거함에 추모 메시지가 붙고 아기용품도 놓였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24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서 끝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숨진 영아 말고도 이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3살과 1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별거에 들어간 뒤 아이들을 돌보던 남편이 구속되자 김 씨가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애들 냅두고 이제 잠깐 외출을 했었다. 그리고 집이 이 밤바닥 전체가 쓰레기더라고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두 아이를 엄마로부터 분리해 보호소에 맡기도록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살던 때에도 김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애기한테 인스턴트 이런 거 먹이니까 애들이 깔끔하다고 전화 오는 집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은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데려오기 위해 다시 2달 전부터 김 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평소 통통한 체형이되다 무에타이 체육관을 함께 다닐 정도로 활동적이어서 임신은 상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운동 자체가 좀 격한 운동이어가지고 다이어트가 약도 먹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예 임신한 줄은 몰랐죠. 저는. 김 씨가 두 아들을 학대한 사건은 지난 7일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생아가 숨진 시점을 파악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남편은 김 씨와 이혼 절차를 밟아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데려올 계획입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넌 죽지 않았다.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있어라. 내가 너 엄마 강력하게 처벌해 줄게라고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추위 상황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선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요. 낮 동안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이 풀리자 어김없이 공기는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과 해안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이 영하 9.3도, 서울은 영하 8.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 6도, 부산은 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목요일부터 다시 찬바람이 밀려오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규모는 휴일 효과로 4,000명대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오는 금요일쯤 강화된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일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1,200명 넘게 일주일 전 20일과 비교해도 크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전국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78.9%, 83.6%를 기록하며 포화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으로 내려갔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감소세이며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지금 발생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 수도권은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고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5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3,774명보다 235명이 적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4,000명대 초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 가운데 어제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일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3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입니다. 스위스의 의약품 규제 당국 스위스메딕이 현지 시각 27일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스위스메딕은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개월 뒤 이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항체 치료제 로나프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탓에 확진자가 급증하겠지만 남아공처럼 호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택시를 포함한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1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주 13만 명 안팎에서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는 83% 증가한 것이고 지난 여름 델타 변이로 확산했던 당시 16만여 명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급증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하겠지만 남아공의 경우처럼 급격하게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uth Africa went way up and then came back down. The UK is still going up. Hopefully they'll turn around because we usually lag somewhat behind them temporally. And in other words, what happens there generally happens here a couple to 3 weeks later. 오미크론으로 다시 확산지가 돼버린 뉴욕에서는 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 적용에 들어간 겁니다. 소규모 직원이 있는 상점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택시도 대상입니다. And if we want to avoid shutdowns, and I believe we must, we need more and more people vaccinated. So today, the mandate goes into effect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 New York City, all employers. This is how we get people vaccinated. 어길 경우 최소 $1,000, 우리 돈으로 12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과 정부 지도자들은 백신이 확산과 중증 위험을 줄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화 조치는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수백 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항공 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이나 가족 상봉에 나선 이용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I hope that people are safe when they travel and that they get where they need to be and that hopefully they get home. I actually came here for my dad's funeral. I'll go ahead and share that. And we feel like he's been watching over us the whole time.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1,000여 편 등 전 세계에서 적어도 2,700편 넘는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다음 날인 26일까지 6,000편이 넘는 비행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항공사 직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서한을 보내 백신 접종 완료 직원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세계 항공 대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이 15달 만에 재개된 이후 업계에선 백신 접종 등 방침을 강화했지만 오미크론 위협에 각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 이번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닻을 올렸습니다. 또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국민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는 이낙연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며 원팀 기조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에 더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종부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의 경우엔 주택 처분 때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을 향해선 관련 입법과 함께 불합리한 올해 종부세 납부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돌아선 부동산 민심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행보로 연말 연초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사과 이후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압박 속에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대장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토론을 원한다면 당장 특검을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고 나오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오직 진실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 털어냈다고 판단하고 전면 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논란 타겟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과 부인의 경력 위조 문제를 외부로 돌려 반성과 쇄신 없이 넘어가라는 수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역시 이미 특검 수용을 공언한 마당이라 꺼릴 건 없다고 맞섰는데 결국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성사됐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특별검사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속이기 위한 기만술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특검법이 아니라 절차가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준용하고 윤 후보에 대한 수사 범위도 넓히자고 맞섰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불리한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장동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까지 두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하자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검 협상이 단 한치도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서로의 득실 계산 속에 연내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자신의 정책 구상도 밝힙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복지국가 실천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책 구상과 함께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오후에는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발의 보고에 참석합니다. 이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을 찾아 2030 청년들과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뭉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청년희망 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은 응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꿈꾸는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청년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장정에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은 항상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 여러분, SK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은 건강한 일자리 창출임은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를 강제로 수사한 것으로 추가 파악되면서 취재원 뒷조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한 신문사 기자인데 공수처가 해당 기자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된 내용입니다. 통신영장은 특정 이용자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하는 통신자료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다음 내역에 나오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그중 하나가 기자의 어머니로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에 대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강제 수사부터 벌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마음먹기에 따라 비밀이 담보돼야 할 취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기자 역시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에서 비밀을 흘린 공무원을 처벌할 뿐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 해당 기자는 엄연히 참고인 신분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갈수록 커지는 사찰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1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계약됐거나 앞으로 계약을 할 거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고 신문들도 이 내용 많이 다뤘죠? 맞습니다. 대부분 신문에서 주요하게 이 내용 다루고 있었고요. 네. 그중에 동아일보가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 보게 되면은 뭐 표를 아래에 두었는데요. 예. 어제 승인이 된 건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약입니다. 예. 이 약이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게 36만 2천 명분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예. 괄호치고 옆에 내년 1월에 추가 계약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계약 물량이 이제 40만 명분 그리고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24만 명분 기계약분까지 합치면 앞서서 말씀하신 100만 명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약 대상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재택 치료자 등이 되겠고요. 12세 이상만 그리고 체중 40kg 이상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예.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부 임산부는 투약 불가 대상인데요. 예. 특히나 항우울제나 수면제, 통풍치료제 등 약 21개 성분 같은 경우는 함께 복용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약값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따로 계약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한 명분에 우리 돈 약 63만 원 정도 된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볼 내용도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치료제는 사실 희소식인데 지금 볼 통계는 좀 불안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말에 유동 인구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작년 대비 12%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예. 어제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안 모습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유동 인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와 완화를 되풀이하면서 시민들이 둔감해진 영향이다라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인데 이게 대선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모두 다 대선과 연관해서 이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서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은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로 나눠서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각각 지금 첫 인상 시점이 4월과 5월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대선 시기와 좀 연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을 결국 차기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라고 꼬집고 있고 예. 또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주요 생활요금을 동결한 것이 예. 대선 민심용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대선 이후에 이렇게 바로 요금이 오르는 게 공교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겨레에 따르면요. 이번에 한전의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정부의 최종 인가가 이루어져서 유보조처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이 사과한 이후에 뭐 어떤 논란이 또 있는 겁니까? 논란이라기보다는요.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그동안 이제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이 내용을 조명한 기사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가 크게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각 혐의마다 좀 전망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우선 사문서 위조는 마지막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2014년인데요. 공소시효 7년을 이미 지나서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기 같은 경우는 편취 의도가 관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는 타인 재산에 대한 편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강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거라서 적용이 좀 어려울 거라는 한 변호사의 의견 소개하고 있고요. 네. 업무 방해도 공소시효는 7년인데 그 기준점을 이력서 제출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근무를 완료한 그 시점으로 봐야 할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었고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의 판례가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진 하나 가져오셨네요. 어떤 사진입니까 이거? 서울신문에 실린 문서 사진인데요. 예. 이 사진을 보면 충정작전 계획 건의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예. 그 아래에는 1980년 5월 24일 2시라는 일시도 나와 있습니다. 예. 목적, 주모자 체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예. 어제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연 대국민 보고회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예. 이 문서 오른쪽에 보면요.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는 이 내용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진압작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라고 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21일 실탄 발포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를 공수부대에 하달한 내용을 담은 자료도 위원회가 찾아냈다는 내용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예.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볼 텐데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성폭행 피해자를 문전박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고열로 센터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당하면서 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건화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점 지적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증거 채취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네. 점인데 이 증거 채취와 관련해서 센터와 경찰 측은 골든타임 72시간만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예. 반면에 전문가들은 72시간이란 시간은 불가피하게 정한 데드라인일 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센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으로 또 다른 빈틈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물론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전국 시금치 재배량의 20% 정도가 생산되는데요. 100% 노지에서 재배하는 남해군 시금치 보물초가 제철을 맞아 수확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남녘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밭이 온통 싱그러운 푸른색으로 덮였습니다. 노지에서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고 자란 시금치입니다. 자세히 보니 잎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바닷바람도 불어 잎이 얼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스르르 녹습니다.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조직이 치밀해져 영양가도 높아지고 단맛도 배가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심었는데 품질도 좋고 당도도 높고 뿌리도 깊고 습해도 강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농민들이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수확한 시금치는 바로 경매장으로 옮겨집니다. 1kg에 1,800원 안팎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난해보단 다소 주춤합니다. 올해 12월 평균 기온이 3도가량 높아 작황이 좋은 탓에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서 작년보다 품질 품위도 좋고 또 출하 양도 한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남해군의 4,500여 농가는 이 시금치로 해마다 220억 원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종하고 3개월이면 수확하는 재배 기간을 고려하면 농가 소득의 효자 종목입니다. 보물초라고 단일 상표로 통일도 하고 우량 품종 개발과 계약 재배 활성화 등으로 대표 소득 종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가격에서 공급받도록 하고 우리 남해 지역의 생산자로 하여금 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물섬 남해군의 보물초 수확은 이듬해 3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터널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미세 균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자율주행도 가능해서 사람 대신 안전하고 정확하게 균열을 탐지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높이 1.8m의 탱크 모양 로봇이 터널 속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로봇 팔이 달린 카메라가 터널벽을 스캔하자 크고 작은 균열이 외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로봇이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균열 크기는 물론 어떤 부분이 보수가 시급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생긴 균열 사진 수천 건을 미리 인공지능 로봇에 학습시켰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가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도로 균열을 아스팔트 균열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터널 안에 직접 들어가 유관이나 균열 현미경 등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손톱 두께보다 얇은 0.3mm에 불과한 미세 균열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로 터널과 하수구 등 어둡고 폐쇄적인 지하시설 내부를 사람 없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점점 길이가 길어진다던가 균열 폭이 점점 커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계속 외력이 작용을 한다던가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가 있죠. 지난해 기준 국내 터널은 모두 3,500여 개입니다. 터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진단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균열뿐 아니라 누수나 화재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7도가량 높아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중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 안개는 거치겠지만 오늘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한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그 밖에 중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11.5도, 춘천 영하 9.3도, 서울 영하 8.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누그러지며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3도, 대구 7도, 광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영하 10도 안팎의 세밑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과 강원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